울소치과 황종민, 권민수 원장님 모시고 저스트 덴티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7월 21일이 대한구강암외과에서 이제 제정한 턱 얼굴의 날입니다. 또 이제 7월 13일에 대국민 홍보를 진행을 합니다. 대한구강암외과를 국민에게 조금 더 알리고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진료 범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많은 국민들에게 좀 홍보하는 그런 날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서울수 언더스탠드 에비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찾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학생 때 잠깐 수술방 와서 옵저베이션 하고 그때 뭐 양악 수술이건 뭐 캔서 수술 이런 거 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나머지들은 사실 개원가에서의 양악 수술이나 개원가에서의 수술병원이 어떤 구조인지, 또 어떤 진료 범위를 가지고 있는지, 또 마케팅은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일반 치과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도 이제 치과 의원으로 개설이 되어 있는 거고요. 치과 의원이지만 의료법 기준에 맞는 수술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입원실이 필요하죠. 뭐 저희도 덴탈 체어가 있고, 그거 외엔 비슷한데 이제 주로 진료하는 게 이제 수술. 여기서 말씀하시는 수술은 사실 전신마취 메이저 수술. 서저리. 네,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을 주로 하고 있고, 외래 진료는 의식화 진정요법 하에 하는 사랑니 발치. 그거 외에 뭐 근데 치주 치료나 뭐 보존 치료나 보철 치료나 그런 것들은 하고 있지는 않죠. 저희 병 같은 경우는 이제 양악수술, 윤곽수술, 돌출입수술 같은 이런 전신마취 수술이 거의 매출의 전부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 환자가 바로 수술만 하는 건 또 아니니까 그 환자를 보기 위한 수술의 상담, 그리고 수술을 하고 수술 환자의 소독과 관리, 저희는 병원의 뭐 대부분의 운영이 이제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형태이긴 하고요. 양악수술병원이 어떻게 보면 일반 치과의사들이나 구강외과 전문의들에게도 좀 진입장벽이 좀 있잖아요. 진입장벽이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수술 자체의 어떤 난이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병원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오픈하자마자 환자들이 찾아올 것이냐, 워크인이 있을 것이냐. 그 병원의 대부분 외출이 수술에 나오면, 그럼 내가 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연간 최소의 수술량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 양을 이제 맞추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경우도 꽤 있긴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초기 좀 자리를 잡고 하기까지의 또 진입장벽도 굉장히 높긴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다르지 않나. 사실 양악수술 시장에서의 마케팅의 비중은 일반 치과의 시장보다는 훨씬 더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역에 있는 임플란트 시장 또는 교정시장 정도의 마케팅 비중을 생각하면 될 정도. 제가 언뜻 듣기로는 그들은 이제 매출의 한 30% 이상을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양악수술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한 15% 20% 정도는 매출에 쓰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양악수술 시장에 성형외과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을 때는, 그때는 뭐 정말 30% 넘게 썼어요. 그래서 뭐 극장 광고도 쓰고 버스 광고도 하고 굉장한 많은 비용을 쓰다가 한 우리가 10년 20년 전부터는 이제 양악수술 시장에서 성형외과가 거의 이제 빠지면서 그 마케팅 비용이 많이 내려왔죠. 우리가 신념을 지키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신념을 지키게 잘 되기 위해서는 그냥 신념만 지키면 안 되고 되게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마케팅이 너무 많이 쓰는 것 자체가 경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로만 쓰겠다라는 컨셉이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걸 해야 되냐면은 그냥 이제 우리가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양수장의 모니터링을 지금 제가 10년째 직접 하고 있습니다. 3시간마다 한 번씩 6시간마다 한 번씩 확인하는 일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확인하는 게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확인하는 게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의료에서의 광고의 시장 예전에는 절대적으로 네이버였어요. 광고비에 거의 뭐 8, 90%를 다 네이버에 쓰는 시대였다 그러면, 이게 10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유튜브로 바뀌었죠. 광고에서 유튜브의 비중이 훨씬 높아지는. 근데 예를 들어서 경제권이 30대, 40대 치과 일반적인 메인 대상의 층에서는 차를 살 때는 유튜브 리뷰를 보잖아요. 중요하고 비싸고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내가 뭐 이런 필기곡을 하거나 뭐 하는 정도면 그냥 쿠팡 리뷰 보죠. 쿠팡 리뷰 정도 보는, 또는 네이버 리뷰 정도 보는 거여서 일반 치과는 약간 필기구 정도의 느낌이고요. 양악수술은 자동차의 느낌이고, 그다음에 임플란트, 강남 교정 이런 거는 그 중간쯤 되는 느낌이어서 저희 양악수술 시장에서 유튜브는 되게 중요하고요. 일반 치과에서 유튜브는 아직까지는 조금, 현재 저희는 그래서 양악수술이나 기본적인 어떤 키워드에 대한 검색 광고를 놓긴 하는데 비용을 많이 안 쓸 거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에서만 뭐 순위권에 넣는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관리는 유튜브를 제작하고 하는 비용에 주로 이제 쓰고 있죠. 개인적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네이버 리뷰입니다. 뭐 플레이스에 돈을 두고 광고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달리는 리뷰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네이버 리뷰가 사실은 한 몇 년 전까지는 점수로 나왔잖아요. 평점으로 나오다가 하도 이제 사람들이 식당에 있는데 평점 테러를 많이 하니까 평점이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멘트는 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치과를 찾거나 식당을 찾을 때
뭐 네이버를 볼 수도 있고 구글을 볼 수도 있고 다음을 볼 수도 있는데 지도 시장 또는 이렇게 그 플레이스 시장에서 네이버가 완전히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달리는 리뷰도 분명히 큰 의미가 있다. 치과도 이제 네이버 리뷰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얼마 전부터 어떻게 네이버 리뷰가 잘 되게 돼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굉장한 극찬. 근데 진짜 그렇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느낀 게 실제 양악 수술을 한 사람도 네이버 리뷰가 잘 달리지만 원장님들 상담받고 왔는데 그 상담에 대한 리뷰가 되게 좋은 게 많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고 이거를 어떻게 잘 홍보하냐에 대한 내용인 거지, 제품이 안 좋으면서 홍보를 잘해서 많이 팔리는 거는 그런 마케팅 방법은 모르겠고요. 거기 좋은 내용이 달린 만큼의 어떤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것 자체는 뭐 병원에서 알아서 잘 해야 되는 거죠. 요즘 시대에 있어서 구강암염외과 의사가 전공의를 마쳤어요. 개원 양악병을 하고 싶어 하면은 어떤 코스가 가장 요즘 시대에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전문의가 되고 나면 전문의가 된 거지 어떤 전문가로서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전문의로서 존중을 받으면서 전문과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작을 하는 시기니까 공직에서 아니면 수술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그런 병원들에서 근무를 좀 더 하다가 개원하려고 한다면 내 환자 풀이 개원해서 분유값 정도는 나오겠구나라고 하면 그때는 개원해도 되겠죠. 우리가 개원하기 위한 필요한 여건 중에 제일 1번은 내가 이 환자를 어떤 환자가 오든 어쨌든 뭐 30명, 50명의 환자를 나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치를 갖춰야 되니까. 근데 특히 개원가에서 내가 어떤 환자를 볼 때는 100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100만 딱 갖추고는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한 150의 능력을 갖추고 실제 환자는 100만 보아야지 문제가 생기지 않는 형태이니까. 그래서 양악술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뭐 혈관에 대한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도 같이 배우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그 상태에서 내가 포커싱해서 양악술을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공직에 적어도 한 5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의를 따고 펠로우 형태든 어떤 형태든 한 5년 정도는 공직에 있고, 다만 그 공직에 있는 기간 동안 내가 개원이 최종적인 목적이라면 환자를 많이 보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뭐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 그러면 지역사회에 있는 교정선생님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학술적인 모임을 갖는다든지 내 환자를 많이 볼 수 있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지금까지의 로컬 양악수술 병원의 메인 소스는 아무래도 양악수술, 압교정 수술과 이제 윤곽 수술, 이 두 가지였을 텐데 점차 이제 파이가 커지고 하면은 여기서 더 뭔가 추가돼야 이제 뭐 미래 먹거리라고 할 만한 것들이, 원장님 생각하시기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양악수술 환자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양악수술이 필요한 환자인데도 여러 가지 여건상 치료를 안 받거나 못 받거나 그렇게 했다면 지금은 접근성이 용이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뭐 예전에 한 2013년 그때쯤에 양악수술 붐 불었다가 과하게 하다가 양악수술 안 좋은 결과들이 막 매스컴에 소개되고 그러면서 양악수술을 하면 안 되는 수술이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때 구강외과 의사들이 이제 그게 좀 힘들었죠. 필요한 환자인데도 수술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건 많이 좋아졌어요. 필요한 환자들은 해야 되겠구나,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특히 요즘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셔서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 문제는 크게 없어요. 안무의 문제는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예전 같았으면은 양악수술 위험하고 양악수술 힘들다고 하니까 안 해야 되겠다라고 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희는 수술을 더 정밀하고 안전하게 하는 거, 그리고 예쁘게 하는 거, 그게 저는 그러니까 양악수술하는 구강외과 병원의 미래 먹거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돌출입 수술이 그 수술의 적응증이라는 게 발치 교정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겹치잖아요. 근데 발치 교정의 케이스는 어마무시하게 많겠죠. 그에 비해서 현재 행해지는 돌출입 수술의 수는 되게 적다고 생각하고요. 돌출입 수술의 대부분이 성형외과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고 몇 개의 성형외과 병원들만이 그걸 커버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구강외과에서 돌출입 수술을 많이 안 하는 거는 저는 정말 관심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구강외과가 최근에 양악수술을 많이 준다 그러면 돌출입 수술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 대학병원은 일단 교정과랑 구강외과 같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뭐 돌출입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특화를 해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교정을 할 수도 있고 했을 경우에 전체 수를 늘리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 최근에 이제 양악수술도 굉장히 환자의 불편감이 없어졌지만 돌출입 수술도 환자 불편감이 굉장히 많이 없어져서
그리고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예전보다는 환자가 좀 쉽게 접근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교정 기간이 돌출입 수술을 하게 되면 발치 교정이 1년 6개월에서 2년 걸릴 게 6개월에서 1년 걸린다 그러면 교정 기간이 한 1년 정도 줄여준다 그러면은 수술 자체가 발치 교정에 비해서 좀 더 장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커질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돌출입 수술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삶의 트렌드 자체가 조금 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쪽이니까 저는 그게 수면이랑 엄청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엔드 스테이지에 있는 환자들은 결국엔 수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수면장애 환자들을 개선해주는 그런 악교정도 굉장히 좋은 먹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최진영 교수님 영향을 저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또 하나는 턱관절. 이것도 사실 삶의 퀄리티랑 엄청 연관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뭐 턱관절 그거를 치료하려고 양악수술을 해? 라고 하면은 엄청 과하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것도 엔드 스테이지에 있는 환자들은 분명히 니즈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분명히 아직은 조금 더 수술적으로도 확장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또 젊은 구강외과 의사들이 이제 사랑니 전문병원을 표방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실제로도 벌써 많이 하고 계시죠. 원장님들 생각하시기에 이 사랑니 치과로 개원하는 것의 경쟁력, 시장의 잠재적인 가능성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사랑니는 유병률이 거의 100%잖아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사랑니 발치를 해야 되고 하니까 괜찮은 시장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사랑니 발치 전문 병원들 보면 매출이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매출도 매출인데 수익률이 굉장히 높죠. 이게 약간 이제 그 사랑니 발치 병원이 우리 잘 되는 식당은 한 가지 메뉴만 팔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재고 관리의 효과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의 효율성을 가지고 높은 이제 수익률을 올리는 것처럼 사랑니 발치 병원들도 이제 하나의 단일화하는 진료만으로도 우리가 매출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분명히 매력적이고 좋은 건 맞는데, 이 사랑니 발치 병원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그러면은 2014년, 5년 이때 처음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사랑니 발치를 이제 공안과에서 하긴 하지만 이것만 해서 돈이 되겠다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어요. 수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체계화하고 시스템을 하면 이게 경영 자체에서도 메리트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어떤 진료 항목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아무도 몰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시기에 그분들을 옆에서 본 사람으로서 이거 100% 그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구강외과 전문의가 사랑니 발치 전문 병원으로 개원하는 거는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전문적으로 구강외과의 능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진료를 새롭게 배워서 하기는 싫고, 내가 가진 능력 내에서 100의 능력 중에 한 30%만 쓰면서 병원을 운영하고 내가 원하는 진료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구강외과 전문의가 다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파이는 이제 끝났거든요. 이게 일정 수라는 게 있고 거의 다 차간다. 이제 그 수를 다 차면서 이제는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꿀 받은 시대는 끝났다. 그 시대에 맞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역할이란 게 있는데, 현재 구강외과를 전문의가 사랑니 발치병원으로 개원한다 그러면 전체 파이를 키우든지 좀 더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면 진료를 통해서 좀 더 환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주면서 그에 맞게 파이를 더 키우는, 매출을 키우는 형태를 하든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예전처럼 그냥 구강외과 전문의가 사랑니 발치 병원으로 간판만 걸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환자를 보고 수입을 얻는 시대는 아쉽게도 끝났다. 어떻게 보면 빨리 끝난 건데, 빨리 끝나는 거에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이후에 있던 선생님들이 어떤 노력을 안 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치과의사들의 잡다한 이야기 저스트덴티스트 황 원장님, 권민수 원장님 모시고 진행해 봤고요. 저는 또 좋은 주제와 또 좋은 게스트들 모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